전국에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의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강덕수입니다. 오늘은 구국을 위한 법치투쟁,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위법성에 대해서 논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자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파면을 당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8명이 공모하여 함께 단합한 이들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은 개인 박근혜나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단순한 탄핵이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불법과 편법, 그리고 공모와 단합에 의해 내려진 이 엉터리 같은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법치가 무너진 이후 태극기를 든 수많은 애국민들은 오늘도 거리에서 아스팔트를 누비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4년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개인 혼자의 몸으로 무너진 법과 제도에 맞서 당당히 그리고 끈질기게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치 수호를 위해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공화당의 법률자문위원이자 박근혜 대통령 구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동근 선생님을 모시고 그동안의 법률투쟁에 대한 경과보고와 지난번 대담 방송 이후에 진행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또 염려가 많은데 우리 선생님 건강에는 뭐 이상이 없으십니까? 예, 건강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연습해 가지고 네. 아주 참 상당히 정정하신데 지난번 방송 때도 한번 여쭤뵀던 것 같은데 실례지만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70대 초반입니다. 예. 네. 그리고 네. 실제 연세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많은 데 활동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강하게 이제 계시는 걸로 봐서 평소부터 이제 건강하기도 잘 해오신 것 같고 또 앞으로 이제 계속 건강해야 또 나라를 구하고 무너진 법치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 방송을 했었는데 얼마 만에 이제 뵙게 되는 거죠? 꽤 지났죠. 한 몇 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날짜를 짚어보니까 작년 11월 6일 날 이제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때도 아마 한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차피 법을 다루고 논하는 얘기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분위기가 좀 딱딱했다,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선생님은 뭐 그 후에 어떤 변화라든지 주변에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들어있던가요? 아니, 이제 알아본 사람들은 몇 번 이제 방송도 했고 저기 우리 광화문에서 할 때도 했고 해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워낙 내가 조용하게 그냥 없는 듯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당사에 계속 기거를 하셔도 도대체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몰랐던 분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 집회나 이렇게 우리 동지님들 있는 데 가면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 나오고 나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보고 선생님을 알는 체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난 방송에 대해서 제가 잠깐 요약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난 방송을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난 방송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제 방송을 했는지 제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6일 이후에 이제 3개월 정도, 한 4일 정도 경과된 시점인데요. 이게 이제 2018년 9월 19일 날
9.19 남북 군사 합의서가 이제 체결이 되었고, 이건 이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우리나라의 그 저기 문재인 정권 하고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남한의 송영무 국방장관, 그다음 북한에는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이 네 명이서 이제 합의를 해서 하나 서로 이제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남북 군사 합의서가 이제 체결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군사 안보 전문가들이 이 조약 또는 합의서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제기해 왔었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군사 안보 전문가들이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은 이 법률적인 측면으로 또 접근해가지고 하신 분은 우리 강 선생님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 후에 이제 또 진행된 게 있었는데, 2018년 12월 달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약칭 이제 한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재인을 상대로 이제 헌법 소원을 냈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해 9월 달에 도태우 변호사가 문재인을 여적죄로 이제 고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2019년 9월에 예비역 장성단에서 1년 후에 송영무와 정경두 전 국방장관을 이제 이적죄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적죄와 이적죄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 차이를 간략하게 잠깐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여적죄는 그 적국과 내통해서 소위 말하면 일종의 반역을 하는 행위를 갖다가 처벌하는데, 죄가 인정되면 사형뿐입니다. 사형뿐이고, 이적죄는 형법 99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적을 군사적으로 이롭게 하는 행위를 갖다가 처벌하는 건데 3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 단체라든지 변호사 또는 장성단 이러면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 단체로 집단 이제 소송을 했는데 반해서, 한 가지 사건 했는데 반해서 우리 이제 강동건 선생님께서는 현지 국회의원 288명을 한꺼번에 무더기로 이제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셨고, 또 문재인을 비롯한 국무위원 23명 전원을 이적죄로 또 이제 고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 67명을 직무유기로 또 이제 고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378명이라는 고위 공직자를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고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아니 이제 거기 빠진 게 헌법재판관 8명. 그건 이제 요 얘기는 지난번 방송 때 그 얘기요. 했던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제 378명의 고위 공직자를 고발을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국회의원이 우리가 저기 300명이잖아요. 근데 288명만 이제 고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간에 빈 자리도 있을 거고 한데 12명이 비는 이유는 원래 국회의원은 우리가 규정에 300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거기에 그 결혼이 2명이 있어요. 공석이 2명이 있어요. 그 298명인데 그 중에 10명을 뺀 여야 국회의원을 모두 고소를 한 거죠. 그럼 그 10명 속에는 우리 조원진 대표님 어쨌든 그 지역적으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어서 지역적인 면과 그 불법 탄핵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인원 정도는 남겨놓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나마 좀 봐도 괜찮다 싶은 사람들은 뺐다 이런 말씀이시죠? 10명은 제가 나머지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국무위원을 이제 고소하게 된 과정을 보면은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실행한 것에 대해 국무위원 23명을 이제 전원을 고소하셨는데요. 이 과정을 좀 살펴보자면은 2018년 10월 2일 이 통일부에서 법제처로 9.19 남북 군사 합의서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에 대한 이제 법령 심사를 이제 요청을 했고 10월 14일 날 법제처에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에서는 중앙행정부에서는 10월 23일 날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국무회의에 의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이제 통과를 시켜버리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니까 2018년 4월 27일 날 소위 말하는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국회로 9월 11일자로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했는 사실이 이제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는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시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계류 중인가요? 계류 중 진행도 안 되고 있고 보류 심사도 그렇게 있는 상태죠. 하여튼 어쨌거나 4.27 판문점 선언은 국회 동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국회로 비준 동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9.19 남북 군사 합의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 그래서 법제처의 그 판단을 믿고 국무위원 국회 결의에서 국무위원 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다는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2018년 9월 19일 날 남북 군사 합의서는 영토와 안보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사실상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당시에 이제 문재인이 알았을 텐데 그 김정은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으로 시행을 했다 이렇게 그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속이라는 게 어떤 약속을 얘기하시는 거죠? 김정은과의 그 약속이라는 것이. 이제 그 9.19 남북 군사 합의서가 평양에서 체결이 됐는데 9월 19일 날 그 조약을 사인을 하고 와서 40일 뒤인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그 약속한 조약이란 말입니다. 40일 후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국회 비준 동의를 하려면 그게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상당히 이렇게 복잡해요. 그거하고 그래서 애초에 9.19 이거를 조약을 체결하면서 40일 뒤에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약속하고 조약했다는 이 자체가 이거는 국회 비준 동의를 안 하고 그냥 문재인이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결국은 그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국회 동의를 받자면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니까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그 법제처를 통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걸로 만들어 가지고 실행해버렸다 이런 말씀인 거죠. 국민을 기만한 거지. 문재인이가 김정은의 약속이 대한민국 헌법이나 대한민국 국가나 국민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이거를 시행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대상으로 2019년 7월 18일 날 국무위원 20명 전원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아니 그게 아니고 23명인데 국무위원은 국무위원은 법률상 20명입니다. 20명인데 거기 3명은 누구냐? 법제처장, 차장, 입법행정국장, 고위공직자 3사람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3명을 같이 고소하셨네요. 이적죠.
이제 고소를 했고 이것이 이제 대검찰청으로 고소장이 들어가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로 이제 배송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 직무유기죄를 훨씬 그 형량이 높고 범죄 행위가 중한 이석죄로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그 했는 내용인데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 68명을 또 전원을 고발을 하셨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분들의 임무라든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이런 국가 조직하고는 사실 별로 관계없는 조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고소를 하게 되냐 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국가 조직은 그 행정부에 이 13개가 각 그 부처가 있고 국가기관에서 행정행위의 처분 결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심판을 청구하는 그 행정부 내 준사법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심판 기능을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각 부처의 행정 업무가 그 잘못됐다고 법적인 범위 안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않는지 이걸 이제 결국은 심판해주는 그렇죠. 그런 부서가 네. 이제 중앙행정심판이고 심판위원회.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심판위원인데 네. 그 인원이 총 등재된 인원이 68명이었던가 봐요. 아니 67명. 67명입니까? 한 명은 한 명은 그게 위원장인데 예. 지금 공석입니다. 아. 부위원장이 있어요. 예. 네, 이제 이 사람 위원장은 지금 공석에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직무유기로 이제 2019년 2월 20일 날 대검찰청에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한 8개월여가 흐른 10월 4일 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불기소 결정의 이유가 자기 의무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잠깐만 그거는 이제 그 지금 그 자기 그거는 국회의원 고소권이에요. 예, 그러면은 판단에 그거는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항이 아니고 요거는 국회의원 국회의원 그거. 고소권. 그러면 행정심판위원권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부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는 맞죠?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거는 남부에서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 고소권, 이게 고소권이고 네. 그게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 가 있고 제가 이거 좀 고등법원에 가서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 가 있어요. 재정 신청을 해서 서울 고등법원에 네, 가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 고소권은 네.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년 3월 5일 날 중앙행정심판을 청구를 했고 예. 계속 그렇게 안 하고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2019년 10월 15일 날 저기 대전지검에 예. 중앙 그 행정위원 67명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소를 했죠. 그리고 이제 1차로 그래서 불기소 결정이 나고 또 항고를 했더니만 또 그것이 또 같은 결정이 나서 대전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해서 지금 대전 고등법원에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요까지 이 소장을 넣고 진행했다 하는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졌는데 그 김매숙 전 법제처장을 이제 고소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을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겼다고요? 네, 인사 이동이 됐습니다. 인사 이동 시킨 이유는 뭐 어떤? 아니, 그거는 뭐 대놓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는 뭐 이렇게 우리가 화낼 수는 없지만 예. 그 법제처와 저하고 아주 심각하게 다투는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법제처장이 어느 날 보니까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인사이동이 된 거예요. 예. 네. 제 입장에서 이거는 청와대에서 뭐 인사수석을 빼돌렸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경우일 겁니다. 아마. 네.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하나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국회의원 저 288명을 고소할 때 이제 법률적인 측면으로 보고 이제 직무유기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9.19 남북 군사 합의서가 경토 개방과 국가 안보에 이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원이 해야 될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 내용이 이제 헌법 제 60조에 국회의원들의 조약 체결과 비준 동의권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 헌법 제 61조 국정조사권, 국회는 이제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할 그게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안 했다. 그 다음에 헌법 제 62조의 출석요구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또는 정부 강요를 불려가지고 합의 과정에서 어떤 안보의 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따졌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리고 이제 헌법 제 63조 국무위원 해임 요구권이 있어서 잘못된 어떤 정책이나 판단을 해서 일을 할 경우에 국회 또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직무유기죄로 이제 고소를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9.19 남북 군사 합의서라는 것이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만큼 국가의 영토와 국가 안보에 그렇게 중요한 영향이 미치는 합의서인지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온 게 있고 한번 우리 시청자들께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서는 총 이제 8가지 주요 내용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요. 지상, 해상, 공중의 적대 행위를 중지를 필두로 상당히 진보적인 시각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적인 항목들이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이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지상의 적대 행위 중지로서 남북 군사 분계선 기준으로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가지고 포병의 사격 훈련을 금지하고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을 중지시킨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해상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지시키는 내용으로서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의 초도,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의 통천까지 넓은 완충 지역을 이제 설정해가지고 완충 지역에서는 포병의 환포나 사격 같은 걸 갖다가 그리고 해상 기동 훈련까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불리한 조건이 북쪽으로는 40km만 이격을 시켰는데 남쪽으로는 이제 85km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하는 그런 게 드러났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공중의 이제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것인데, 이제 동부 지역에 그 40km, 서부 지역에 한 20km, 요 구간 동안에는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비행기가 날지 못하도록 그런 이제 약속을 했어요. 우리 공군이 월등히 북한 공군에 비해서 탐지 능력이 좋고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은 그걸 함으로 인해서 군사적으로 상당히 좀 불평등한 합의를 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작전 수행 절차로서 우발적 충돌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 해상의 5단계 및 공중의 4단계 남북 공동 절차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마련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비무장 지대 내에 GP를 철수시키는데 남북공이 똑같은 숫자를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1km 근접 상호간에 있는 11개의 GP를 12월 말까지 모두 이제 철수를 완료했는 상태입니다. 근데
북한에는 당시에 160개의 초소가 있었고 남쪽에는 60여 개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JSA 비무장화를 합의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북 유엔사 3사 협의체를 구성해서 10월 1일부터 20일간 지뢰 제거 작업을 이제 실시했고요. 1개월 이내에 비무장화를 한다는 것을 조치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공동 유해 발굴이라 그래가지고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올해 내에 이제 올해라는 거지 그 합의 당시입니다. 그때 내에 이제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와 도로 개설을 시행한다. 이건 아마 작년 말 기준으로 아마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 여덟 번째로는 한강 하구를 공동 이용한다는 목적으로 남북 공동 이용 수역으로 설정해 가지고 남북간 공동 수로조사 그리고 민간 함 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이제 보장하는 이렇게 이제 크게 8가지 정도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또 새로운 진행이나 변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이제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이제 상당히 복잡기 때문에 제가 크게 파트를 나눠서 먼저 헌법재판관 고소권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거는 지난번 대담 방송할 때는 헌법재판관의 고소권이 없었습니다. 네, 없었는데 그 이후에 고소. 예, 고소 날짜가 이제 12월 6일. 예, 작년 12월 6일인데 이정미하고 이제 헌법재판관 이정미를 포함해서 8명을 직권 남용으로 대검찰청에 고소를 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아니, 이거는 뭐 우리 애국 동지들이라면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불법 탄핵 결정했는지는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상당히 근데 한 8가지 정도를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걸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심의하는 것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틀린다고 봐야 돼요. 예. 심의하는 거는 그냥 심의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결정하는 거. 예. 보통 헌법재판소의 구인이 전원이 참석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데 이거부터 지키지를 않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큰 그게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구인이 구성된 재판부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심의된 걸 결정을 할 수. 심의는 7명이 모여도 심의는 할 수가 있어. 이 재건이 잘못되니 이렇게 헌법재판관이 모여서 할 수 있지만 심의라는 것은 상호 의견 교환하고 논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심사하는 거지. 심사하고 하는 거지만 최종 결정하는 거는 못한다. 구인이 구성된 재판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명문으로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다 이런 게 아니고 법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지키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어지는 건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그 탄핵 무효가 법적인 의미에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12월 6일이면은 얼마의 시간이 안 흘렀는데 이게 어떤 그동안에 진행이 있었습니까? 진행이 있었죠. 이게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거를 결정을 했는데 불기소 결정을 했어요. 불기소. 예. 불기소라는 거는 기소를 하지 않겠다. 검찰에서. 그 혐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혐의가 없다고 그래서 즉시 그 결정문을 받아들고 서울 고등법원에 지금 항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기에
분명히 불법적인 판결을 헌법재판관들이 했는데 그거를 법조문을 들이밀고 이 부분이 불법이고 권한 남용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해달라고 검찰에다가 이제 고소를 한 건데 검찰에서도 이게 이제 뭐 때문에 불기소한다고요? 혐의가 없다. 혐의가 없다는 거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럼 성립된다는 쪽으로? 아니지. 혐의가 없다는 건 어떤 거든지 이게 불기소한다는 것은 그 이제 검찰에서 혐의가 없을 때는 불기소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래 하는데 이 검찰이 불기소하는 그 내용, 불기소 결정문 그걸 이제 받아오면 어떻게 이 검찰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내가 지금 8명이 한 거를 불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9명의 그 헌법재판관이 전원 재판관이 참석한 재판부에서 탄핵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빠져 8명이 있어 불법이다고 했는데 이 검찰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그것은 2017년 3월 10일 헌재 그 이정미 외 7명이 그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결정을 할 때 이미 이 문제를 심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이건 잘못됐다. 저는 재판부에 해야 된다. 항의를 하니까 이 부분은 그 당시에 한마 다 심의를 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이걸 갖고 불법이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장한 거는 수사를 하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이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 법에 합당한 거냐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수사하라고 해줬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불법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불법이한 이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그 당시에 이러한 것을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해서 혐의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검찰로서 이게 이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고 그냥 혐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지금에서 그걸 심사했던 검사 역시 헌법재판관들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법을 유린하는 우리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는데 같이 동조하는 그런 법조인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검찰의 그러한 그 행태가 정말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 예. 왜냐하면 누구든지 저 사람이 죽었다. 예. 죽었는데 뭐 칼 맞아 죽었는지 약을 먹어 죽었는지 스스로 길을 가다 자살을 했는지 이걸 밝혀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다가 보니까 죽었네? 그냥 죽었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 사람이 칼을 맞아 죽었는지 범죄로 죽은 건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죽었는지 이걸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승복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절대 승복할 수 없는. 그래서 즉각 그 항고하고 그래서 서울 고등법원에 수사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현재 재판관을 재판관을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이제 내가 이 고소를 이렇게 우리가 300명이 모여서 고소인을 모여서 이렇게 고소장을 냈는데 이걸 하니까 이 결정문에 이 검사가 공공연하게 내 뒷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뒷조사를? 네. 내가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검사가 이러한 어떤 자기가 그 고소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결정문에 문서로 이렇게 고소인의 어떤 뒷조사를 해서 이렇다는 것을 명시한다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완전히 협박인 거예요. 그 사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데 거죠. 정말 월권이고 주제넘는 일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 뒷조사를 했다는 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아니 이제 그 2006년부터 네. 2020년 지금까지 그 지금 내가 약 561명을 고소했다고 네. 하면서 이게 뭐 수사 중이거나 뭐 어떻게 이제 불기소 처분되었거나 이래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우리가 그 뒷문을 뭐냐 이런데 그 다음 말은 명시를 안 했지만 그 함축된 의미를 봐서 고소하지 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협박을 했다. 내 혼자만 협박을 당하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 고소인이 3,300명이 참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3,300명 애국 동지들 전체에 대한 협박이라고 보고 이 담당 검사를 협박죄로 지금 고소를 했고 제가 며칠 전에 고소인 진술 조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저기 뭐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뭐 경찰서하고도 별로 평생 살면서 가까이 갈 일이 없지만 상식적으로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만 들여다보고 가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지 사건하고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을 조사하거나 적시해가지고 검찰에서 뭔가 서류로 만들어낸다는 거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 강 선생님께서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런 담당 검사를 협박죄로 고소를 하신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이 사건도 그러면 별개 사건으로 진행이 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고소인 조사가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고.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다 고소를 한 거죠? 이건 이제 검사를 고소하는 것 때문에 네. 원래 대검찰청에 하려고 그랬는데 경찰청에 했어요. 경찰청에.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지금 고소인 진술을 받아서 네.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지켜봐야죠. 네. 그러면은 경찰에서 어차피 기소를 하려면은 음.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수사관은 지금 현행 거전 그 지금 상반기 중까지는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종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검사의 나는 지휘를 어쨌든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진술을 다 했고 네.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하여튼 참 저기 대단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288명에 대한 고소권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대검찰청이 이제 직무유기로 고소한 상태고, 그다음에 서울 남부지검의 사건이 배당이 되었고, 여기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된다고 하셨어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다시 서울 고등검찰청에다가 항고를 했어요. 했는데, 네. 요건 역시 또 불기소 처분이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지금 그다음에 고등검찰청까지 항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래서 네. 즉시 또 재정 신청이라 해서 서울 지금 고등법원에 이게 예. 지금 재판 심의 중입니다. 법원에다가 재정 신청을 하셨다. 네, 절차 그래요. 네. 네. 자, 우리 법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재정 신청은 어떤 건지 한번. 재정 신청은 검찰에서 지방검찰청에서 고소를 하면 2차 검찰을 하고 예. 거기에 불복을 해서 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면 네. 고등검찰청에서 또 결정을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의 결정에 불복을 하면 네. 그 다음 단계로 대검찰청에 상고하거나 네. 안 그러면 그 법원에 사법부에 네. 재판에 넘깁니다. 그러한 절차가 이제 재정 신청서라는 거예요. 그럼 통상적인 사건은 이제 네. 검찰을 통해서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면은 이제 재판부 이제 하는 것이고. 법원에 들어가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이 사건을 전부 다 불기소 처분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네.
대검찰청이 해봤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판단하에 네, 그렇죠. 법원에다가 바로 재판을 네.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검찰을 내가 못 묻겠다. 아, 그러니까 네. 이 사법부에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아. 서울고등법원에 신청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 보통 재판이 재개가 되면은 고소인이 있고 또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검사가 나와서 다투다가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배제하고 재정 신청을 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검찰의 역할은 어떤 역할? 검찰의 역할은 건 없죠 지금. 없는 상태에서 네, 사법부의 판단만 남은 거죠. 아하. 네. 그럼 다툼이 없는 상태네요. 다툼이 왜냐하면 다툼이 지금까지 고등검찰청까지 올 때까지 검찰의 입장이 네. 그 불기소 결정문에 남아 있고 자인의 주장한 사실 문서 남아 있고 나는 나대로 주장하는 게 다 남아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야. 그 법원에서 이제 네. 자 그럼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셨다 했는데 네. 그럼 이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나요? 그렇죠.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에서 보통은 지방법원에서 안 합니다. 거쳐가지고 고등법원 가는데 이 재정 신청은 고등법원에서 바로 열리나요? 바로 지방법원을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우리 저기 강 선생님이 원하는 그런 답변의 판결이 안 나오면은 어떡하실 건가요? 대법원에 상고하죠. 다시 또 대법원. 대법원까지 무조건 이거는 전부 다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을 받도록 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무위원 고소권, 국무위원 20명하고, 그 다음에 3명의. 아니, 이제 그 국회의원 고소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예. 중요한 것이 어떤 게 중요하면, 지난번에 국회 패스트트릭으로 해서 예. 사건 해가지고, 저기,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릭 그 때문에 그 민주당 5명하고, 여기 미래통합당 그 소속 22명하고 27명이 기소가 됐는데 예.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건이 이게 4.15 그 국회의원 총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렇죠. 보도가 됐는데 예.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보도가 안 됐지만 이거는 국회의원 거의 전부를 예. 얘기한 건데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일단 이 형이 인정이라도 되면 예. 무조건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또 국회의원에 만약에 이게 오늘은 4.15 총선에서까지 사전에 이게 결정이 안 나고 총선 이후에 결정이 났을 경우에 네. 제가 인정된다면 4.15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도 사퇴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실제로 이게 현실화된다면 엄청난 거예요. 혁명 그 이상의 완전히 정치판을 그냥 완전히 갈아엎는 그런 아주 큰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저기 현역 국회의원 288명이 고등법원의 재정 신청 결과가 4.15 총선 전에 나기는 좀 어렵지만은 총선 이후에 난다 하더라도 네. 이 판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국회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퇴해야 되는 거죠. 네. 사퇴해야 네. 되는 거죠. 그런 중대한 사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국회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건보다 엄청나게 더. 그 사건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상당히 중한 사건일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건이 이제 직무유기 사건으로 이제 고소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직무유기죄의 그 판결의 보통 경향은 뭐냐? 고의성입니다. 고의성. 그 직무를 자기 임무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직무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건데 지금 법원에서 내가 정보 공개를 해서 국회 사무총장이 그 일에 대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한테 답변서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 스스로가 직무 유기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내한테 보내온 거야. 예, 그거를 법정에 제출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사법부에서 판단,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정치판을 갈아엎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달린 거죠. 그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판단을 했는데 과연 그 청천은 조금 비관적이고 아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실제는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이게 어떤 여당이나 야당이나 한 편을 어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야를 통틀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요구가 점정되고 이 정치판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국민적 요구가 확대되고 판사 중에 정말로 대한민국과 이 미래를 위해서 이 정치판을 한번 엎어야 되겠다고 하는 용감한 판사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런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 조건이 판사가 재판할 수 있는 구성 요건이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요한 합의서를 채택을 하면서 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직무유기다. 이거 뭐 듣기에는 성립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현실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제 네. 이 판결의 그 칼자루는 판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판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죠.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사법부가 과연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불씨를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 관심을 갖고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조금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알려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네, 그래서 이런 거에 알려서 우리 국민들이 이참에 대한민국 현재 국회의원들 전부 다 정치판에서 퇴출시키자고 법원 앞에 가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알아가지고 이 사건을 해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서 정치판에서 전부 다 퇴출시켜라. 이렇게 국민적인 그 요구가 일어나면 법원에서도 그냥 이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왜냐하면 조건이 충분히되니까 그렇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공유해야 되겠다고 하고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오늘 여러 가지 대담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다음 건으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고소권 이석제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요. 지금 중앙지검 공안부로 해당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다른 이거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거 걸어놓은 사건이 이적죄인데 그 3년 이상 무기징역이 처하는 건데 대한민국 행정부 국무위원 장관들을 전부 다 걸어놓았단 말이에요.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 실제로 요건은 되는데 이걸 만약 그럴 때는 행정부 자체가 전부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보안부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진척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도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이게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아마 검찰에서 이거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조치가 결정이 있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그 어떤 업무 지침이 있어서 어떤 사건을 접수받으면 언제까지 처리해야 되는 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우사청 이렇게 보통 검찰은 6개월 이내에 사건을 일단 1차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이거는 특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검찰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이건 정말 그래. 왜냐하면 검찰이 이걸 갖다가 수사해서 기소하는 거는 했다 그러면 정부 자체가 바꿔줘야 돼. 정권이 교체돼야 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검찰도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그럼 이제 것이지만 제가 또 드는 생각이 이제 문재인 정권이 한 2년 더 남았나요? 이 사건을 그러면은 한 2년 이상 끌고 가서 총선에서 이기고 후내년에 있을
대선에서도 이제 우리 야당이 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때까지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은 충분히 이 사건으로 이적죄로 처벌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게 그때까지 지금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국을 전망을 해볼 때는 이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아마 내려올 퇴진되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새로운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게 근거해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언제라도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예, 여하튼 대단히 참 큰 일을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위원 63명을 네. 직무유기로 이제 고소했는 건에 대해서 작년입니까? 11월 25일 날 고등검찰청에서 불기소 각하 처리했고 그 다음에 각하 처리된 것을 대전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재정 신청. 법원에 가 있습니다. 네. 그 사건이. 그리고 요거 아까 설명한 그 내용이네요, 그죠? 네. 그럼 그 후에 아직 재판이 한 번도 안 되는 상태예요. 지금 재판이 시행 그죠. 중이고. 예. 자,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아까 여기 담당 검사를 헷갈립니다. 아까 이제 헌법재판관 고소건에서 담당 검사를 협박죄로 한 명을 이제 고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 중앙행정심판위원 63명을 고소하면서 올해 들어서 이제 1월 20일 날 담당 검사 2명을 또 직무유기로 고소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대전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제 검사들 이렇게 계속 고소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 뭐 소신을 갖고 네. 확실히 이거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치투쟁이라는 게 법대로 하자는 거거든요. 사법 정의를 부인하자, 법대로 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수행하는 검찰이 제대로 안 할 때는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그냥 과감하게 이거를 고소해서 법정에 올려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네. 저기 관공서에 가서 일반 공무원들 말단 공무원하고 어떤 말다툼이 있거나 불편 부당한 일을 당해도 경찰에 가서 고소할 생각조차 사실은 못 하거든요, 국민들은. 근데 경찰관도 아니고 검사를 이렇게 막 고소해도 되는 거지. 그게 사실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네. 이제 대부분 일반 국민들이 뭐 경찰관을 고소하거나 혹은 검사를 고소하거나 판사를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압박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이렇게 있는데 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법과 이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면 법정에 세운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개의치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여기 그 2017년대 지금 윤석열 지금 대검찰총장하고 그때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부장검 3사하고 평검사 4사하고 17명을 동시에 내가 고소를 했어요. 아, 그런 수 예, 있고 그 검찰청 정문에서 12월 달에 그 영하 뭐 10몇 도 들어가는데 그 검사들 전부 다 당장 구속하라고 사퇴하라고 한 달 동안 좀 개인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이라고 보기 때문에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검사가 있다면 이거는 첫번째로 먼저 처벌돼야 될 게 판관이고 검사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법치투쟁이라는 걸 이런 단어를 올릴 때 우리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 국민은 주권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을 내가 감독할 수 있고 내가 그하면 회초리를 때릴 수가 있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머슴들이 오히려 주인을 갖다가 우습게 보고 깔아뭉트는 거예요. 네. 지금은 뭐냐? 우리가 검사나 판사나 저런 고위 공직자나 어떤 대한민국의 공직자들 저런 사람들에게 그 주인 노릇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이지만 국민된 입장에서 이 나라의 주인이 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국민이 만든 이 법을 제대로 지켜야 돼요. 그런 원칙에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자세를 해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바로 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검사를 자꾸 고소했다고 해서 제가 오히려 걱정이 돼서 여쭤봤는데,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을 직무유기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어떤 부분을 그걸 했냐면 우리가 뭐 고소해본 분들이 알지만 검사 보통 하면 혐의 없음, 불기소 뭐 각각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을 갖다가 직무유기로 그걸 고소를 해서 이걸 갖다 수사해 주려고 했더니만 뭐라고 하냐면 중앙행정심판법에는 보면 국민이 청원해서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60일을 지나서 그 60일 법적 기간이 지나서 130일까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요건이 다 충족되어 있는데요. 직무유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의 규정이 60일 이내로 이걸 결정하라는 이 법이 그냥 뭐 혼시 규정이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런 규정이라고 내한테 들이대면서 그냥 무조건 결정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국민을 우습게 생각해도 육분수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엄청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검사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 법적 기간 60일을 지나서 130일을 초과한 것만으로 직무유기를 할 수 없다고 결정을 한 거야.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그 법적 기간 60일을 지나고 또 130일을 지났다면 이것이 130일을 지난 것이 합법적인 어떤 사회에서 지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어떤 외부적인 연이 있는 것 이런 걸 심판해서 수사를 해주려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거는 직무유기 수사를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했기 때문에 고소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결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검사의 권한이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네. 무슨 근거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내라 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법정 기한인 60일이 지나도 답변을 못 내놨던 거죠. 그렇죠. 안 하는 거죠. 답변 자체를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0일이나 더 지난 시점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판결을 하도록 했는데 판결을 안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검찰 자체에서 검찰이 130일을 지났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직무유기가 안 된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 사람들 봐주겠다는 거예요. 면접을 주겠다는 거에 수사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 검사들을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검사가 뭐 결정을 하고 이러면 자기 권한을 결정했겠지 이렇게 수용할 것이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타당하고 적법한 결정인지 여부를 가려서 여기에 국민이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고소권은 헌법이 주어진 국민의 권한이에요. 그래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사는 겁니다. 국민이 여기에 침묵하고 그 결정에 순응해버리면 구멍 터져내는 거야. 권력자의 칼자를 흐르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소건은 이제 서대문 경찰서에서 고소를 했는데 고소인 조사는 마쳤습니까? 다 마쳤어요. 네, 예. 마쳤고 그러면은 또 피고소인이 검사인데 검사도 경찰이 불러서 조사를 하나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어제 검사의 정언에 대해 알아서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할지는 이제 더 예, 두고 봐야 예, 두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진행했던 거는 국회의원 고소건, 그다음에 국무위원 이적재 고소건, 중앙행정심판위원 고소건 이렇게 세 개로 시작을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이제 헌법재판관을 이제 추가로 또 고소를 하셨고 네. 그와 관련해서 담당 검사 한 명을 또 이제 협박죄로 고소를 하셨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 2명을 이제 직무유기로 또 고소를 하셨는데 자, 이거 사건이 혼자서 처리하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큰 사건인데 이걸 다 어떻게 혼자서 처리를 하실 수 있는 네, 여력이 그렇죠. 있습니까? 이게 제가 한 1년 가까이 이걸 혼자서 하나에서 10가지 첨가하면서 이게 그냥 뭐 던져놓고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걸 공부를 해서 판례라든가 자료를 찾아서 이제 보충서면, 준비서면, 변론서면을 내가면서 이걸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